네, 우리가 이제 근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800년 정도 되는 시간을 공부를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200년 남은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으로 보면 시대로 보면 뭐 엄청난 차이인데 양으로 보면 반 정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바뀌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 정도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순서 맞추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 파트를 볼 겁니다. 우리가 조선의 정치 흐름을 알아봤잖아요. 뭐 살인과 훈구의 대결, 그리고 붕당 정치, 탕평책, 그리고 세도 정치까지 오는 흐름을 봤는데 이 세도 정치 기간에 안동김 씨가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동김 씨 사람들이 철종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종이 죽고 이하응이라는 사람의 어린 아들, 12살짜리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안동김 씨가 보기에 되게 망나니 같고 뭐 저희 야망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을 왕위로 올리려고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또 쥐락펴락하기 쉬워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안동김 씨가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이 이항이라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조선을 이씨의 조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야망과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 세력은 사람을 잘못 택하게 된 거예요. 이 이항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리고 그 12살의 어린 아들은 고종이고요. 그럼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개혁을 펼쳐나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방향이요. 사실 근대적인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요거 요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뭐 이런 거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혁 방향은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지금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안동김 씨한테 가 있잖아요. 세도 정치 세력들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권력을 다시 한번 이씨 왕가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혁을 실천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변사를 폐지했다. 비변사 폐지. 비변사라는 기구가 임시기구였다가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최고의 정치결정기구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 세도 세력이 당연히 비변사를 점령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비변사가 맡고 있던 정치적인 권한은 다시 의정부가 맡게 하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기구는 3군부를 부활을 시켜서 3군부에서 하게 만듭니다. 이거 다 조선 초기에 있었던 기구들이잖아요. 요 방향으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세도 가문을 숙청하고 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인재를 뭐 당파에 관련 없이 골고루 뽑으려고 했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서원 철폐. 이 서원이요. 조선 후기에 가면 되게 폐단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이 서원은 일단 세금을 안 내고요. 그리고 서원은 공부하는 곳인데 무슨 그런 폐단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에선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향촌의 중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뭐 공자라든지 이런 현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비용을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수탈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요, 그 나라의 돈을 축내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7개만 남기고 서원들을 전국에 있는 서원들을 다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서원 정리한 거 영조 때도 있었죠. 그거랑 관련지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동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인데요. 이거 이미 나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이다. 이중 그 세금 낭비다. 돈 낭비다라고 해서 만동묘라는 걸 철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더해서 이제 법전을 편찬하는데요. 첫째로는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저기죠. 정조죠, 정조. 아유, 정신이 안 나네. 네, 대전. 방금 그거 헷갈린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 조례. 라는 이 법전을 편찬을 하는데요. 이 정조 때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 헷갈렸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대전의 통, 육전조례 이런 법전을 편찬했다. 요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사상적인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에 힘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경복궁 재건입니다. 경복궁 재건. 이 경복궁이요, 임진왜란 때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터만 남아있고 폐해만 남아있었는데, 이 경복궁을 이제, 재건을 하자. 다시 짓자.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니까, 의리의리하게 다시 짓자. 라는 이제, 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재건을 하는데요. 큰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세금을 매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원납전. 원납전은 기부금의 방식이에요. 원하면 납부해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강제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원칙은 원하면 납부하는 기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또 부과하는데 결두전이라는 세금을 또 받아요. 결두전. 결두전은요, 밭에다가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거예요. 뭐 특별세금 이런 건데 이제 은 100문, 이제 한 전당 은 100문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또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아예 새로 발행을 합니다. 그 새로 발행한 돈이 당백전인데요. 이 당백전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인플레이션. 자, 조선에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화폐가 뭐가 있었죠? 조선에서 원래 상평통보 썼잖아요. 상평통보. 그리고 이제 당백전이 등장을 했어요. 네, 당백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상평통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원래는 보관을 쌀 같은 거, 현물로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쌀은 얼마나 위험해. 벌레 먹을 수도 있고, 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없어질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근데 상평통보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야. 예전 같으면 쌀 10가마니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상평통보 몇 개만 들고 있으면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평통보가 인기가 많아요? 부자들 사이에서 상평통보가 인기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좋겠죠. 그러니까 상평통보를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평통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현물의 가치는 내려갔다. 왜? 상평통보가 좋으니까 계속 모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당백전이 등장했을 때 반대로 당백전은요, 상평통보보다도 엄청 비싼 돈이에요. 엄청 고액의 화폐입니다. 이 당백전이 처음 등장했을 땐 당백전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좀 저 한심한 놈 이럴 수도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10장이 있을 때랑 100,000원짜리 한 장이 있을 때랑 어떤 돈이 더 싸 보일까요? 어떤 돈이 더 쓰기가 편할까요? 10만원짜리 한 장이겠죠. 왜냐면 10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한 장 들고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돈이 예전보다 더 싸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화폐 가치는 내려가고 화폐 가치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예전에 10만 원 내면 펜도 사고 뭐 이런 지우개도 사고 뭐 테이프도 사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폐가 워낙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10만 원 한 장 내면 펜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평통보 때는 디플레이션, 당백정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백전은 엄청 고액 화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세금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는 물건들마다 다 세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무가 많이 필요해서 묘지림을 벌목을 합니다. 묘지림 벌목. 그리고 이 묘지림이라는 건 묘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양반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저 산소에 있는 나무를 베간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러면서 양반들이 또 반발을 했겠죠. 그리고 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또 많이 동원을 합니다. 역으로 많이 동원을 해요. 역. 그래서 또 백성들이 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 대원군의 개혁은 왕권 강화의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원철폐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관점도 있지만 이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의 의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서원이라는 건 지방의 이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건 중앙으로 다시 권력을 끌고 오겠다라는 뭐 이런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도정치 기간에 삼정의 문란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죠. 전정, 군정, 훈곡의 문란.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다. 홍경래난이라든지 임술농민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또 대원군이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목표는 민생 안정이에요. 네, 민생 안정. 일단 전정의 문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었냐. 이게 밭에서의 문란이잖아요. 밭에서의 문란. 내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요런 거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막 탈세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양전은요 뭐냐면 다시 한번 토지를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조사. 그래서 은결이라는 걸 색출해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결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요. 은밀하게 숨겨놓은 밭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탈세하려고 등록을 안 해놓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거쳐요? 안 거치죠. 대지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반들이라든지 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 은결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양전입니다. 토지 제조사 사업 양전. 그리고 군정. 우리가 균역법이라는 거 얘기했죠. 1년에 한 포만 내라. 1년에 한 포만 내라 라는 균역법이 있었는데 그 균역법 때도 사실 말이 나와요. 이게 양반한테도 포를 걷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때 상황에서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양반이 무슨 포를 내냐. 저 상민들이나 내는 건데 상민들이나 내는 건데 우리가 그 포를 왜 내냐라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좀 물 건너 가고요. 근데 이제 대원군 때 와서 그 양반한테도 군포를 받게 되는데 그게 호법입니다. 이 호는요 자주 나오죠. 집단이에요. 집단위로 포를 걷겠다.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 라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 환곡은요 어떤 문란이 있었냐면 이제 일단 이자가 비싸요. 이 환곡이라는 게 원래 목표는 고구려의 진대법이라든지 고려의 흑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들이 배를 곪고 있을 때 나라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고
가을에 먹을 걸 수확을 하면 그걸로 갚게 했던 게 환곡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폐단이 있었냐면 이자가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엄청 높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환곡을 막 줍니다.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환곡을 줘. 근데 이자가 엄청 세.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빌려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이거 받아가지고 낼 때는 막 뭐 엄청나게 뭐 두 배, 많긴 두 배까지 뭐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삶이 완전 피폐해지겠죠. 그런 문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황곡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사창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사창제. 이 사창제라는 건 뭐냐면 이 황곡을 예전에는 관리들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그 지방의 믿을 만한 유지들이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탐관 오리들의 문란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 사창제다. 자, 요 개혁 내용은 우리가 왕권 강화를 기준으로 보시면 요런 강화들이 있다라는 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시기에 동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단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서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영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청나라의 이 근대화 운동으로 양무운동, 뭐 이후에 뭐 신해혁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무운동이 있었고, 일본의 근대화 운동으로 메이지 유신이 있었죠. 근데 이 양무운동은요, 목표가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몸에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가 목표였다면 이 메이지 유신은요. 우리 일본 거 다 버리고 다 서양 거 다 받아들이자.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한번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청일전쟁인데요. 이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부터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하면서 볼 거고. 여하튼 이거는 좀 이제 그 대원군이 있었던 시기에 그 동아시아 상황을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이 시대를 뭐 서세 동전의 시기다, 뭐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전진하던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영국도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고, 미국도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고, 뭐 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스페인, 프랑스, 뭐 포르투갈, 뭐 미국, 하여간 네덜란드 뭐 이렇게 다 동쪽으로 전진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요런 시대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청나라를 보고 일본을 보니까 저 서양 놈들 때문에 완전히 막 나라가 개항을 당하고 뭐 서양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서양 세력과는 아예 통상도 하지 말자. 통상, 수교, 거부. 우리는 이제 너희 서양 것들이랑은 수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외교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영상이 왜 자꾸 이렇게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서세동전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외세가 동아시아를 노리고 계속 침략을 해오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맞선 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저것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침략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군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맞서서 그 외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하려고 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언제나 명분을 말씀드리잖아요. 프랑스에게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병인박해입니다. 이 병인박해는요, 천주교 신자들을 죽인 겁니다. 원래 대원군이 처음부터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천주교를 막 이용하려고 했어요, 대원군이.
그 처음에는 이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지금 국경을 맞닿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통로로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생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요. 천주교 그 유생들이 보기에는 저 근본도 없고 저 그런 건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과 함께 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입니다. 이 병인 박해를 통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준 겁니다. 프랑스 선교사. 선교사. 순교. 네. 그리고 이 병인 박해는 프랑스에게 구실을 준 사건이라면 이제 미국에게 구실을 준 사건이 있는데요. 너무 붙어있다. 네. 미국에게 구실을 준 사건이 있는데 미국에게 구실을 준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미국 배예요. 미국 배. 이건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 그 평양 주민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 불태우고 뭐 배에 불 지르려고 하고 뭐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침략의 구실을 준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연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침공을 해왔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 이 병인 양요는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강화도로 프랑스에서 침략을 해온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 군대에 맞서서 결사항전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수산성의 한성근,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정족산성의 양헌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외세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했던 분들이에요. 한성근, 양헌수. 그리고 이때 뺏긴 뭐 약탈을 많이 당했고 피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외교장갑 약탈. 이 외교장갑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책을 서울 밖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이 외교장각인데요.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들을 막 약탈해 갑니다. 그 중에는 뭐 가장 유명한 건 의궤라는 게 있는데 의궤는 그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인데요. 이걸 프랑스에서 약탈을 해갑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 원래 떼제베라는 그 고속철도 KTX 같은 거 이렇게 들여오면 외교장갑 주겠다라고 했는데 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돌려주고 있다가 이제 G20 때 몇 년이었죠? 5년 간격으로 갱신하는 걸 조건으로 이제 돌려받았는데요. 네, 뭐 여하튼 나쁜 놈들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외교장갑 도서들을 약탈당했다라는 거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페르트라는 사람의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조선에 들어와서 묘지를 도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묘지가 뭐였냐? 남원군이라는 사람의 묘지였는데요. 이 남원군은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겠다라고 시도를 한 겁니다. 누구 묘인지 몰랐겠죠, 오페르트가. 근데 도굴에 실패를 해요. 묘지가 막 이렇게 석회로 이제 안에 돼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소리만 나고 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뭐 소리를 듣고 나와서 오페르트한테 막 돌도 던지고 뭐 공격도 하고 이래서 몰아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통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 굳건해졌겠죠. 왜냐면은 저 양놈들 저 근본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대원군 아버지 묘를 약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니까 저것들 근본 없는 놈들이니까 교류 안 하길 잘했네 라는 이런 마인드가 더 곤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이어서 이건 충남이에요. 충남. 근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이어서 이 3년 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는데요. 그거는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양요. 이 신미양요 때도요, 여전히 강화도를 침공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전투 지역으로 유명한 곳은 이제 초지진, 광성복 이런 곳에서 결사항전을 했고 또 이때 결사항전을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어제연, 네, 어제연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또 뺏긴 물건으로 수자기, 네, 수자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 수자기는 뭐냐면요. 그 배가 이제 선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가 여러 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장군이 타 있는 배가 이거다라고 표시하는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군대의 상징 같은 그런 깃발이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미국에 약탈을 당합니다. 근데 이 수자기는 정말 그 상징 같은 깃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 때까지도 병사들이 이 수자기를 보호하려고 엄청 결사항전을 했어요. 근데 결국 뭐 뺏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영구 대여의 형식으로 돌려받은 거라 네 정말 나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통상적 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뭐 이러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여전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빼먹은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대원군의 개혁 정책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를 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조선을 다시 한번 이씨의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했다. 그리고 민생 안정책,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해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의 기본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요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요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너희랑 교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비석으로 보여주는데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가 되는 겁니다. 이 척화비를 설치했다. 척화비. 외세 우리가 배척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비석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척화비. 네. 그래서 외교정책의 골자는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요거는 쇄국이잖아요. 쇄국. 나라를 이제, 나라의 문을 닫은 상태.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개항.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과정. 그리고 열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